주황색 내가 내는 말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태우그라피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댓글로 등교 개학이 언제냐고 물어보더군요. 대답부터 먼저 하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 교사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선생님들도 등교 개학과 관련된 정보를 TV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와도 딱히 더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TV를 잘 안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방울 친구들, 혹시 등교 개학 언제쯤 하는지 알고 있나요? 클래스룸 댓글로 선생님에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좀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등교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교사에게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대한민국 교육부 바빠서 그렇겠죠? 매우 칭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하천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천 중하류에 발달하는 지형에는 자유공류 하천, 범람원, 삼각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천의 하방 침식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산지의 경사가 가파른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는 유속이 빨라 하방 침식이 강했습니다. 하천 중하류 지역에서는 유속이 느려지며 하천 에너지가 아래보다는 측면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천 중하류에서는 측방 침식이 우세합니다. 측방 침식이 진행되다 보면 하천이 흐르던 길이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 중하류에서는 굽이굽이 흐르는 하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천을 자유공류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니까요, 만곡부의 목 부분이란 설명은 잠시 잊어두도록 합시다. 왜 이런 용어를 쉽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자, 여러분, 공격이라는 단어 알죠? 공격, 돌진해서 때리고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공격사면이라고 부릅니다. 힘차게 흐르는 하천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측방 침식에 의해 하천이 조금씩 이동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림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곳은 퇴적사면이라고 부릅니다. 퇴적사면에서는 유속이 느려서 이름 그대로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의 폭은 비슷하게 유지한 채 하천에 흐르는 길, 즉 유로가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러한 유로의 이동이 계속되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던 하도가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둥그런 부분이 있죠? 이 둥그런 부분이 사람 머리라면, 그렇죠? 침식 사면과 침식 사면이 만나고 있는 이 좁은 부분은 마치 목 같죠? 목. 그래서 이 부분을 공류하천의 목이라 부릅니다. 다소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넥이라 부르는 지점이라 그대로 목이라고 번역한다 합니다. 자, 어쨌든 공류하천의 목 부분이 침식으로 잘려나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또 다른 지형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 유로 변경의 과정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이 하천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공류하천의 목 부분이 측방 침식으로 잘려나가면서 일시적으로는 새롭게 생긴 유로, 즉 이 부분이요, 새롭게 생긴 유로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부분 유로 모두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남아있는 이 육지 부분은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 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섬을 강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하중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생긴 유로 주변에 퇴적 물질이 쌓이며 이전에 흐르던 유로가 막혀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새롭게 생긴 유로 주변에 퇴적 물질이 쌓여서 막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원래 기존에 흐르던 이 하도는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일종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호수를 우가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가코는 이전보다 물 공급이 제한적이겠죠? 강이 흐르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가코가 말라버리게 되면 예전에 강이 흐르던 흔적만 남게 됩니다. 예전에 강이 흐르던 길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지형을 구하도라고 부릅니다. 하안당구와 마찬가지로 구하도에서도 둥근 자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 하천의 유로 변경에서 침식 사면과 그리고 공격 사면과 퇴적 사면 알아둬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공격 사면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공류하천의 목 부분 알아둡시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세 가지 지형, 하중도, 우가코, 그리고 구하도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천 중하류에서 발달하는 지형 두 번째, 범람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범람원이란 단어를 쉽게 풀이하면 홍수가 되겠습니다. 하천에서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만들어진 지형이 범람원입니다. 선상지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이 여기에서도 적용됩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하천은 운반하던 물질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즉, 퇴적작용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하도를 따라 양옆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넘치는 물이 흐르는 속도는 당연히 하도 근처에서 가장 빠르고 하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느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를수록 무거운 물질을 운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도에서 가까운 곳, 상대적으로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른 곳은 무거운 물질이 쌓이고요. 하도에서 멀어질수록 작고 가벼운 물질이 쌓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물이 흐르는 속도에 따라서 운반하는 물질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홍수가 수차례 반복된 하천 주변의 모식도입니다. 하도에서 가까운 곳에 무거운 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지형이 자연제방입니다. 하도에서 먼 곳에 가볍고 작은 물질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이 배후습지입니다.
범람원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수로 만들어지는 범람원은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성됩니다. 자연제방에는 주로 모래로 구성된 토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물이 빠지는 작용인 배수가 양호합니다. 배후습지는 입자가 작은 점토질로 구성된 토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물이 빠지는 작용인 배수가 불량합니다. 이곳은 배수시설을 갖춘 후 논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왜 필요할까요? 식물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면 수생식물을 제외하고는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곳은 배수가 불량한 곳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범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고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 배수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천 중하류에서 활달하는 지형 세 번째, 삼각주입니다. 삼각주라는 단어에서 삼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각형의 삼각이 맞습니다. 삼각주란 용어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유래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위성사진은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정말 삼각형에 가깝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뚜렷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는 삼각주는 드뭅니다. 단지 이러한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지형이 처음 정의된 곳이 나일강이었기에 삼각주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는 낙동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보이질 않으니 처음 공부하는 우리 솔방울 친구들은 어디가 삼각주인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지형도를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위성사진보다는 지형도가 자주 활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각주는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유속이 감소하며 퇴적작용이 일어나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흐르던 강이 거대한 바다가 만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선상지, 범람원 등에서 공부했던 원리가 삼각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흐르는 물은 속도가 느려지면 가지고 있던 운반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인 조차가 커서 삼각주 발달이 미약합니다. 조류가 하천 퇴적물질을 다 쓸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황해와 남해에는 조류가 만든 갯벌이 발달합니다. 낙동강 하구는 조차가 작아 그래서 조류의 힘이 약해서 삼각주가 발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에서 운반되는 토사의 양도 많은 편이라 낙동강 하구에는 커다란 삼각주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제 바로 해안지형 들어가면 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연휴기간 온라인 수업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 솔방울 친구들의 멘탈을 고려해서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쉬어가는 때도 있어야겠죠? 대신 이번 과제물에는 개념지도와 비주얼 싱킹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솔방울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세 번째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